자, 여러분 오늘은 그 3장 파생상품 펀드 투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재는 투자 1, 투자 2, 리스크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3개를 합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2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여기는 안 어려워요. 여기는. 파생상품 펀드 영업은 어렵고요. 투자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게 영업도 어려운데 내가 투자를 왜 그러시면 안 돼요. 영업에서 잃어버린 점수를 여러분들 여기서 다 만회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진짜 왜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보세요. 자, 선물 시장의 전략 유형 그랬습니다. 자, 투기적 거래라는 건요. 그냥 내가 올라갈 것 같으면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먼저 했다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개시증거금의 납부를 통해 매포 취하고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두 번째 있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해지거래 여기서 미리 좀 정리 좀 하고 갑니다. 자, 해지거래. 우선 이 해지거래에서 있잖아요. 선물은 매도해지다, 매수해지다 이걸 전부 그 선물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선물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도해지다 그러면 요거는 선물을 매도하는 거고 왜 이름을 선물에다 붙인다니까요. 그리고 현물을 매수하는 거래고요. 반대로 매수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자 선물에다가 매수를 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곧단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해지 거래의 두 번째 유형, 즉 제로 베이시스랑 제로 베이시스 해지랑 그 다음에 랜덤 베이시스 해지가 있어요. 제로 베이시스랑 랜덤 베이시스. 자, 제로 베이시스 해지라는 거는 요거는 보유 현물하고요. 어차피 이 해지 거래라는 거는 선물과 현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물과 현물에 갖고 있는 포지션을 만기에 청산하는 거예요. 매도 해지의 청산은 선물을 사놓고 현물을 팔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만기에 가서 하는 게 바로 제로 베이시스 해지라고 하고요. 왜 그런 제로 베이시스라는 말을 붙이냐면요. 바로 만기에 가면 베이시스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로 베이시스 해지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랜덤 베이시스라는 건 이름 그대로 랜덤 아무 때나라는 뜻이니까요. 만기 이전에 랜덤으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걸 랜덤 베이시스라고 하고요. 제로 베이시스, 랜덤 베이시스는 이걸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별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제로 베이시스는 만기에, 즉 제 베이시스가 0이 되는 만기에 터는 거고 랜덤은 만기 전에 터는 거다. 여기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해지 거래에서 이 포지션을 만기까지 가서 자, 만기까지 가면은 베이시스가 제로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제로 베이시스 해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스프레드 거래는 시간을 달리하는 즉 3월물과 6월물을 거래하는 자 해지 거래가 선물 현물이라면 스프레드 거래는 선물이에요. 이때 3월물과 6월물을 스프레드하면 시간 스프레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하고 금리 선물을 이렇게 상품이 다른 걸 스프레드하면 그걸 우리가 상품 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상품은 같은데 시간이 다른 거니까 상품 내 스프레드라고도 해요. 오케이. 그 다음 차익 거래도 현물과 선물인데 차익 거래는 차이가 뭐냐면 아까 해지 거래는 우리가 이익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위험을 막으려는 것으로서 선물에다 이름을 붙이지만 차익 거래는 수익을 얻고자 가능하면 무위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물에다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매수 차익 거래다 그러면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이름이 해지 거래랑 정반대입니다. 자, 다시요. 해지 거래와 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을 거래하는 거고요. 스프레드 거래는 선물과 선물을 거래하는데
시간 스프레드가 있고 상품 스프레드가 있다. 요거 잠깐 보고 갈까요? 요건 지금 해지 비율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해지 비율을 구하는 방법.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밑에 선물이 들어가고 밑에 선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가 현물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선물 가격 변화율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요 나중에 비슷한 문제 하나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합시다. 자, 옵션 스프레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평 스프레드는 좋아요. 수평 스프레드는 행사 가격이 서로 다른 그랬는데 수평 스프레드는 행사 가격이라 만기가 다름이에요. 강세 스프레드는 시간 가치 감소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시간 가치 감소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영향 안 받습니다. 왜? 강세 스프레드라는 게 이렇게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기초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시간 가치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레이셜 버티컬 스프레드와 백 스프레드는 메인 매도에 있어서 그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왜냐하면 저 뒤에 가면 이것만 갖고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레이셜 버티컬과 백 스프레드는 그 매수와 매도를 다르게 하는 거긴 하지만 비율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1,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낮은 거를 매수하고 행사 가격이 높은 거를 매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콜 레이셔 버티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콜 레이셔 버티컬 스프레드에서 이걸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1대2 이렇게 해서 행사 가격이 낮은, 즉 비싼 거는 한 개만 사고 싼 거를 두 개를 매도하는 거예요. 비싼 걸 두 개 사고 싼 걸 두 개 매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옵션이 메인 매도에 있어서 그 비율을 다르게 하는 걸 우리가 레이셔 버티컬 스프레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매수 매도를 바꾼 걸 우리가 백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문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들은 서로 다른 행사 가격을 가진 그랬는데 스트레들은 행사 가격이 한 가지래야 됩니다. 행사 가격이 다른 콜옵션은 스트랭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들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 하나고요. 스트랭글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아이고 복잡하여라. 이거 나중에 다 합니다. 자, 선물 거래 갑시다. 이것은 미래의 특정 시점을 정하여 자산이나 상품에 대한 가격 예상을 기초하여 매수 매도 계약을 하는 것이다. 옵션 거래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지 기초 자산 그 상품을 매수 매도하는 게 아니죠. 선물 거래가 되죠. 두 번째, 이것은 투자자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자, 현금을 맡겨놔야 되는 거,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걸 뭐라고 해요? 증거금제도. 선물 거래의 경제적 기능에는 미래의 가격 발견 기능이 무슨 말일까요? 미래의 가격 발견은 이런 거죠. 지금 내가 6개월 뒤에 금 가격이 얼마가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돼. 그때 뭘 보면 돼요? 그렇죠. 6개월 선물 금 가격을 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절차가 축소된다. 절차는 복잡해졌죠. 효율성이 증대된다는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현물과 선물이 일시적으로 가격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가격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 가격 불균형은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차익 거래를 통해서 해소해 버리면 시장은 다시 어떻게 돼요?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거래 비용을 절약해 준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한 증거금만 내고 하게 되니까 소액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죠. 소액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다. 그래서 정답은 절차 축소 기능은 없다. 그다음 2번 다음 조건의 추가 증거금을 계산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개시 증거금 처음에 시작할 때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지 증거금을 70%로 잡아놨네요. 그래서 70만 원인데 일일 정산 후에 증거금이 65만 원, 즉 손실이 35만 원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 이거 전체가 개시 증거금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유지 증거금이 70이다. 이렇게. 손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실이 여기까지 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즉 일일 정산 후에 증거금이 71만 원이 남았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깨는 순간은 여기까지만 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 다 메꿔야 됩니다. 전부 다. 여길 깨는 순간은 이걸 다 메꿔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69가 되는 순간 10,000원만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즉 30이군요. 31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35만 원, 즉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모두 다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유지증거금이 깨지면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모두 다 메꿔 넣어야 된다. 자, 선더거래 갑시다. 자,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수도 결제하는 거래를 뜻한다. 선더거래죠. 밭대기. 여러분, 밭대기. 두 시점인 계약 시점과 집행 시점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사실 이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고 선물한 거래가 이렇다라는 거죠. 선물한 거래가. 자, 이 선물한 거래 좀 봅시다. A라는 수출업자가 있습니다. A라는 수출업자가 있는데 이 수출업자는 지금 6개월 후에 수출 대금을 달러로 수령하고요. 이렇게 받은 달러를 원화로 이거를 환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업자가 고민하는 거는 만약에 달러가 폭락해서 내가 원화를 적게 받으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물한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럼 현물한과 선물한은 뭐냐면요. 현물한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은행에 갔을 때 지금 살 때 뭐 1,100원, 팔 때 1,050원 이거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현물한. 선물한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달러를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라 미래 일정 시점에 바꾸기 위해서 선물 거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때, 자, 요때 6개월 뒤에 달러를 얼마로 바꿔줄 것인가, 이게 바로 선물 환율인데요. 이 선물 환율을 미리 결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걸 바로 선물한 거래라고 하고요. 선물한 거래의 시점이 두 개 있다라는 것은 이걸 얼마로 하겠다라는 걸 계약하는 계약 시점이 있고요. 나중에 6개월 뒤에 가면 정확하게 이거를 바꿔줘야 되죠. 집행 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 시점과 집행 시점이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수출업자는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1달러가 1,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겁이 나서 선물 환율을 얼마로 했냐면 1달러 1,100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6개월 뒤에는 얼마였냐면요. 6개월 뒤에 1달러가 1,200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선물 환율로 인해서 이익을 본 은행과 그 다음에 A 수출업자